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원도 산골 여자 강산녀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오늘 읽어드릴 책은 에미 라자르의 자기 앞에 생입니다. 편안하게 들으시고 감상평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런 일이 있은 지 며칠 후 뜻밖의 좋은 일이 생겼다. 오페라 근처에 있는 백화점에 심부름을 갔는데 그곳에는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공짜로 구경할 수 있는 서커스 모형 진열장이 있었다. 그곳에 간 건 10번이나 됐지만 그날은 너무 이른 시각이어서인지 아직 커튼이 쳐져 있었다. 나는 잘 모르는 한 흑인 청소부와 잡담을 나누었다. 그는 흑인들이 많이 사는 오베르빌리에서 살고 있었다. 우리는 담배를 한 대씩 나눠 피웠다. 나는 잠시 서서 그가 거리를 쓰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일은 아주 멋진 일이었으니까. 그런 후 나는 백화점으로 들어가서 신나게 구경했다. 서커스 진열장의 가장자리에는 실제보다도 훨씬 더 큰 별들이 눈짓을 하는 것처럼 깜빡이고 있었다. 서커스는 진열장의 한가운데서 펼쳐졌다. 어릿광대들은 물론이고 달에 날아갔다 내려오며 행인들을 향해 손짓을 하는 우주비행사도 있었고 프로답게 능숙한 솜씨로 공중을 날아다니는 고개사도 있었다. 흰색 발레복을 입은 무용수들이 말잔등에 올라탄 채 묘기를 부렸고 근육이 울퉁불퉁한 힘센 장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것들을 가뿐하게 들어올렸다. 물론 그것들은 사람이 아니고 다 기계장치였다. 춤추는 낙타도 있었고 마술사도 있었다. 마술사의 모자에서는 토끼들이 줄줄이 나왔는데 그것들은 트랙을 한 바퀴 돌고는 모자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줄줄이 나왔다. 그것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마술쇼였다. 멈추려 해도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었다. 광대들은 원래 그렇듯 울긋불긋한 옷차림이었다. 푸른색, 흰색, 그리고 무지개색 옷을 입고 코에는 반짝이는 빨간 전구를 달고 있었다. 무대 뒤편에도 역시 웃기기 위한 장치로 가짜 구경꾼들을 만들어서 늘어놓았는데 그것들은 끊임없이 박수를 쳐대고 있었다. 우주비행사는 달에 착륙할 때마다 일어서서 인사를 했고 그때마다 기계장치는 그가 여유있게 인사를 하도록 기다려 주었다. 이제 다 봤다 싶을 때면 우스꽝스런 모습의 코끼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창고에서 나와서 트랙을 몇 차례씩 돌았는데 맨 끝에 나온 코끼리는 이제 막 태어난 것처럼 분홍빛이 도는 아기 코끼리였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광대들이었다. 그들은 이 세상 무엇과도 누구와도 닮지 않았다. 기상천외한 머리 모양에다 물음표처럼 생긴 눈하며 모두들 너무 멍청해서 늘 히히거렸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로자 아줌마를 생각했다. 로자 아줌마가 광대였다면 참 우스웠을 텐데 광대가 아니라서 무척 아쉬웠다. 광대들의 바지는 오르락 내리락 하며 사람들을 웃겼고 들고 있는 악기에선 진짜 소리 대신 불꽃과 물이 뿜어져 나왔다. 광대는 4명이었다. 그중 대장은 뾰족 모자에 부푼 바지를 입은 흰둥이로 다른 광대들보다도 훨씬 얼굴이 희었다. 부하 광대들은 그에게 굽실거리며 군대식 경례를 했고 대장은 그들의 엉덩이를 발로 찼다. 발길로 차는 일만 반복했는데 그는 발길질을 하라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래도 그게 짓궂게 보이기보다는 그저 기계적인 동작으로 보일 뿐이었다. 녹색 점이 박힌 노란색 옷을 입은 광대는 넘어져도 마냥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주로 줄타기를 하는데
번번이 실패를 하면서도 웃는 걸 보면 철학자 광대인 모양이었다. 그는 갈색 가발을 쓰고 있었는데 줄 위에 첫 발, 그리고 다음 발을 내딛고는 줄 위에서 오도 가도 못한 채 벌벌 떨었다. 그때마다 그 가발의 머리칼이 사방으로 뻗쳐 떨리면서 구경꾼들이 배꼽을 잡게 만들었다. 무서움에 떨고 있는 광대처럼 우스운 것도 없었다. 그의 친구 광대 하나는 온통 푸른색으로 차려입고는 작은 기타를 둘러매고 달을 보며 노래 부르며 온갖 주책을 떨었다. 그는 무척 착해 보이는 얼굴 표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는 주책바가지였다. 마지막 광대는 하나이면서 둘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분신 하나를 매달고 있었는데 하나가 움직이면 다른 하나도 똑같이 움직였기 때문이다. 그 둘은 함께 묶여 있었기 때문에 서로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가 없었다. 그 구경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그들 모두가 실제 인간이 아니라 기계들이라는 점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고통받지 않고 늙지도 않고 불행에 빠지지도 않으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네 인간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그 세계에서는 낙타에게조차도 호감이 갔다. 녀석은 얼굴 가득 미소를 띠고 마치 거드름을 피우는 중년 부인처럼 몸을 좌우로 흔들며 걸어다녔다. 무엇 하나 진짜가 없는 이 서커스의 세계는 인간 현실과는 동떨어진 행복의 세계였다. 철사줄 위에 있는 광대는 절대 떨어질 리가 없었다. 열흘 동안 나는 그가 떨어지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그가 떨어지더라도 하나도 아프지 않으리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정말 별세계였다. 나는 너무 행복해서 죽고 싶을 지경이었다. 왜냐하면 행복이란 손 닿는 곳에 있을 때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신없이 서커스를 보고 있는데 누군가 내 어깨를 잡았다. 순간 경찰인가 싶어 뒤돌아봤다. 그런데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기껏해야 25 정도로 보였다. 꽤 괜찮은 얼굴에 금발을 늘어뜨린 여자에게선 달콤하고 상쾌한 향기가 났다. 너 왜 울고 있니? 울지 않아요. 그녀는 내 뺨을 어루어 만졌다. 그럼 이건 뭐니? 눈물 아니야? 아니요.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글쎄, 내가 착각한 모양이구나. 이 서커스 정말 멋지지? 내가 본 서커스 중 최고예요. 근처에 사니? 아니요, 난 프랑스인이 아니에요. 아마 알제리인 것 같아요. 벨빌에 살아요. 이름은 모모. 그녀가 내게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었다. 내가 아무리 아랍인이라지만 10살짜리 남자애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녀가 계속 내 뺨에 손을 대고 있어서 나는 약간 뒤로 물러섰다. 경계해야 한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위원회 사람들이 별일 아닌 채 하고 접근해서 행정적인 조사를 한다면서 귀찮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행정적인 조사라는 거야말로 끔찍한 것이었다. 로자 아줌마는 그 생각만 해도 불안해 죽으려 한다. 나는 조금 더 물러섰지만 너무 멀리 가지는 않고 다만 그 여자가 날 잡으려 할 때에 달아날 수 있을 정도로만 거리를 유지했다. 그런데 그녀는 정말 끝내주게 예뻤다. 원하기만 한다면 믿을 만한 녀석과 손잡고 한미천 벌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두려울 거 없어. 그걸 말이라고 하나? 사실 말이지 두려워할 거 없다라는 말처럼 얄팍한 속임수도 없었다. 하밀 할아버지는 두려움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믿을 만한 동맹군이며 두려움이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면서 자기의 오랜 경험을 믿으라고 했다. 하밀 할아버지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메카에까지 다녀왔다. 너 같은 어린애가 거리에서 혼자 돌아다니면 못 써.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로 웃기는 얘기였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뭘 가르쳐주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넌 정말 내가 본 아이들 중 제일 예쁘구나. 당신도 멋져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고맙다, 얘야.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아무튼 갑자기 내 속에서 희망 같은 게 솟았다. 당장 내가 따로 살 곳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나는 로자 아줌마가 살아있는 한 아줌마를 버리지는 않을 작정이었다. 하지만 조만간 닥쳐올 미래를 생각해 두어야 했다. 나는 밤마다 미래를 꿈꾸곤 했다. 누군가와 바닷가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는 꿈?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어떤 사람. 그렇다. 나는 가끔 로자 아줌마를 배신하곤 했다. 하지만 그것은 죽고 싶어질 때 머릿속으로만 그랬을 뿐이다. 나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그 여자를 바라보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희망이란 것에는 항상 대단한 힘이 있다. 로자 아줌마나 하밀 할아버지 같은 노인들에게조차도 그것은 큰 힘이 된다. 미칠 노릇이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걸로 끝이었다. 사람이 아무런 대가 없이 행동을 할 때도 있으니까. 그녀는 내게 말을 건네고 상냥함을 보이고 친절한 미소를 보냈다. 그리고 한숨 지으며 떠났다. 나쁜 년. 그녀는 바지에 레인코트 차림이었다. 멀리서도 그녀의 금발이 보였다. 날씬했고 가볍게 걷는 모습을 보면 보따리를 몇 개쯤 들고 하루에도 몇 번씩 7층을 뛰어 오르내릴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별다른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의 뒤를 슬슬 따라갔다. 한 번은 그녀가 멈춰서더니 나를 돌아보고서 우리는 함께 웃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내가 문 안쪽으로 숨었다가 그녀가 뒤돌아보지도 않고 나를 찾지도 않는 바람에 그녀를 놓칠 뻔했다. 어찌나 빨리 걷던지 그녀는 다른 중요한 볼일 때문에 나 같은 건 잊어버린 것 같았다. 그러고는 큰 문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1층에서 초인종을 누르는 게 보였다. 예측한 대로였다. 문이 열리고 2명의 아이가 뛰어나와 그녀의 목에 매달렸다. 7, 8살쯤? 아, 이럴 수가. 나는 그 집 대문 아래 쭈그리고 앉았다. 꼭 거기 있고 싶어서가 아니라 달리 가고 싶은 데가 없어서였다. 이런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2-3가지 있었다. 에투알 광장의 상가로 가서 만화를 보면서 세상 만사를 다 잊는 것. 아니면 나를 귀여워하는 피갈거리의 여자들에게 가서 돈을 몇 푼 얻어내는 것. 그러나 나는 갑자기 모든 게 다 귀찮아져 버렸다. 어떤 곳에도 있고 싶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살아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도대체 그 나쁜 년이 왜 내게 수작을 걸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뭔가를 이해하는데 내가 워낙 젬병이라는 것을 미리 말해두어야겠다. 나는 늘 연구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낸다. 하밀 할아버지 말이 맞다. 사람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한동안 어리둥절한 상태로 있을 뿐이라고 할아버지는 말했다. 나는 다시 서커스를 보러 가서 1-2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오후에 1-2시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부인용 찻집에 들어가서 케이크 2조각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 에클레르 과자를 실컷 먹고 나서 화장실이 어딘지 물어본 뒤 문 쪽으로 뺑소니를 쳐버렸다. 안녕. 그러고는 프랭탕 백화점에 가서
진열대의 장갑을 슬쩍 해서는 쓰레기통에 쳐넣었다. 그러고 나니 기분이 좀 나아졌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고 내일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